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의 힘을 줄인다. 위험을 줄인다. 두 번째는 나는 투자를 볼 때 그것을 내 개인적인 재무제표와 비교하면서 어디서 일치하는지 보러 한다. 이미 얘기했듯이 투자는 계획이다. 나는 그 사업, 주식, 뮤추얼펀드, 채권 혹은 부동산의 재무제표가 내 개인적인 재무제표에 어떻게 생각을 끼치는지 보고자 한다. 나는 이 투자가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데려가 줄 것인지 알고자 한다. 나는 또 나에게 그런 투자의 여유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다. 나는 내 숫자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 투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나는 이 투자가 안전한 것이고 나의 돈을 벌어줄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 나는 그것이 아주 단기적인 기간에 돈을 벌 것인지 잃을 것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지 못하면 혹은 내가 그것을 돈을 벌어줄 기회를 볼 수 없다면 나는 당연히 그것을 사지 않는다. 그런 투자는 위험한 투자인 거지. 그러니까 돈을 벌지 못하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대개 경우에는 그렇다. 부자부지가 말했다. 그것은 간단한 얘기인 것 같지만 나는 돈을 잃거나 돈을 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투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놀라곤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재무제표를 읽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물었다. 그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금융지식은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본이다. 또 하나 기본은 돈을 버는 투자를 하는 것이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즉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잃은 투자가 아니어도 투자는 충분히 위험한 것이다.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 위험을 줄인다. 190페이지였습니다. 학교 졸업 후 성적표. 우리가 그날 수업을 끝낼 즈음에 부자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이제 왜 내가 그렇게 또 자주 너에게 내 개인의 재무제표를 만들라고 했는지 알 수 있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사업과 부동산, 투자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만큼 잘해야죠. 아버님은 제가 재무제표 속에서 생각하기를 원한다고 늘 얘기하셨죠. 이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너는 학교에 다닐 때 분기에 한 번씩 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네 자신의 재무제표는 학교를 졸업한 후 성적표다. 대다수 사람들은 개인 재무제표에 낙제 점수를 받고 있지만 그들은 보수가 높은 일자리와 멋진 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내가 성적표를 나눠준다면 누구든지 45세가 될 때까지 경제적 독립을 달성하지 못한 사람은 낙제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잔인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아니다. 다만 나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다른 무언가를 하기를 원할 뿐이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말이다. 나는 사람들 깨어나서 다른 무언가를 하기 원할 뿐이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 시간이 없어지기 전에 말이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재무제표를 읽으면서 위험을 줄이는군요. 내가 말했다. 사람들은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의 재무제표부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하는군요.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의 재무제표부터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 191페이지였습니다. 바로 그거다. 부자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을 통제하는 과정이며 자신의 재무제표를 통제하는 과정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빚이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그 빚을 갚고 싶어 한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정구서를 지불하거나 더 큰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사기 위해 투자하는 것을 바보들의 투자 계획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청구서를 지불하거나 더 큰 집을 사거나 새 차를
사기 위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들의 투자계획. 투자를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즉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활성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바꿔주는 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투자를 하는 데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 즉 노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을 비활성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바꿔주는 자산을 획득하는 것이다. 비활성소득. 한 형태의 소득을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투자가의 우선적 목표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단순하게 수지를 맞추는 것보다 더 수준이 있는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 한 형태의 소득을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투자가의 우선적 목표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수지를 맞추는 것보다 수준 있는 금융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버님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에는 별 관심이 없군요. 아버님은 재무제표를 통해 벌 수 있는 근본은 더 관심이 있군요.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식 시세에 관심을 갖는 것에 속이 상했다. 가격은 중요한 것이 기는 해도 전통적 투자에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격은 기술적 투자에서 더 상관이 있는 것이다. 가격은 기술적 투자에 더 상관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 투자는 또 다른 교훈이다. 이제는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많은 개인 재무제표를 만들고 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분석하라고 했는지 이해하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 위험을 줄인다. 192페이지였습니다. 요술양탄자. 너는 게임에 상당히 앞서고 있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 게임은 부자가 되는 게임이다. 부자가 되는 게임. 그 게임은 부자가 되는 게임. 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자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알고 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적 보고서들 말이다.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자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두 가지 기본적 보고서. 나는 그것들을 요술양탄자라고 부른다. 새 것들을 왜 그것들을 요술양탄자라고 부릅니까? 내가 물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요술처럼 우리의 장막 뒤의 사업, 어떤 부동산, 세상의 어떤 나라든지 그 속으로 데려가는 것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잠수용 안경을 쓰고 갑자기 수면 밑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안경은 재무제표를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수면 밑에서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하게 보도록 해줍니다. 혹은 재무제표는 슈퍼맨의 엑스레이 시야를 갖는 것과도 비슷하다. 경제적 금융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높은 건물을 뛰어넘지도 않고도 건물 콘크리트 벽을 투시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요술양탄자로 부르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세상의 너무도 많은 지역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책상에 앉거나 알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인지 금융지식을 향상시키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재무제표는 일반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 재무제표는 일반 투자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준다. 그것은 또 내가 나의 경제적 상황을 조절해주고 그림으로써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준다. 그것은 또 내가 나의 경제적 상황을 조절해주고 그림으로써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준다. 재무제표를 통제할 수 있으면 다수 사업을 육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단다. 다수 사업을 육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 운영할 수 있단다. 재무제표의
재무제표 깊은 이해는 자영업자인 S사업면허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속한 B사업면허로 이동하는데 여전히 필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손익계산서와 대조표를 요술양탄자라고 부른다.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 193페이지였습니다. 나의 투자 테스트. 우리는 중고자동차를 사라고 할 때 정비공으로 하여금 그것을 살펴보게 해 그 가격이 적당한지 알아보려고 할 것이다. 또 집을 사려고 할 때는 기초, 배관, 전기 혹은 지붕 같은 것의 상태를 일일이 점검한 후에 그 집을 살 것이다. 만약 누군가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예쁜 얼굴 밑에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후에 그 예쁜 얼굴 평생 보내기로 결정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예쁜 얼굴 밑에 정말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 후에 그 예쁜 얼굴과 평생을 보내기로 결정할 것이다. 또 집을 사려고 할 때는 기초, 배관, 전기 혹은 지붕 같은 것의 상태를 일일이, 중고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는 정비공으로 하여금 그것을 살펴보게 해 그 가격이 적당한지 알아보게 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 대부분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화끈한 조언이나 가격이 높고 낮음을 보고 투자하면서 시장의 기세에 의존하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육체적인 건강은 매년 체크하지만 재무제표를 분석해 투자상 결함이나 미래의 문제를 확인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화끈한 조언이나 가격이 높고 낮음을 보고 투자하면서 시장의 기세에 의존하려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하고 건강은 매년 체크하지만 재무제표를 분석해 투자의 상 결함이나 미래의 문제를 확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고도 재무제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며 그것을 통제하는 법에 대해 더 할 말 나위가 없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상 유식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금융상 유식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 194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이 투자가가 됨으로써 부자가 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나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기초 지식이 최소한 요건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그건 당신의 안전성 요인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이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으면 일반 투자가가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 됨으로써 부자가 될 계획을 갖고 있다면 나는 재무제표를 볼 줄 아는 기초지식이 최소한 요건 얘기하고 그것은 안정성 요인을 개선시킬 뿐 아니라 당신이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도록 해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으면 일반 투자가가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투자가는 기본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사거나 파는 기회를 본다. 능숙한 투자가는 자신의 두뇌를 훈련시켜 가격이 아닌 기회를 본다. 능숙한 투자자는 대부분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보이지 않음을 알고 있다. 능숙한 투자가 자신의 두뇌를 훈련시켜 가격이 아닌 기회들을 본다.
능숙한 투자가는 대부분 가장 좋은 투자 기회들은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보이지 않음을 능숙한 투자자. 부자 아버지는 나에게 금융상 지식을 갖추고 투자의 내적인 강점과 약점들을 알아야 투자가로서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최상 투자 기회를 찾는 경우 부기, 세법, 상법, 그리고 회사법을 이해하는 것에 나온다. 최상 투자 기회는 찾는 것은 부기, 세법, 상법, 그리고 회사법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가시적 영향력에 진짜 투자가들은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요술양탄자라고 부른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최상 투자 기회들을 찾은 것은 부기, 세법, 상법, 그리고 회사법을 이해하는 것에서 나온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요술양탄자라고 부른다. 당신은 투자가로서 부자가 되고 부자들이 하는 투자할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개인 재무제표를 명확히 통제하면서 정기적으로 다른 재무제표들을 읽어볼 의사가 있는가? 예. 재무제표를 명확히 통제하면서 장기적으로 다른 재무제표를 읽어볼 의사가 있는가? 예. 금융지식을 이용해 투자의 위험을 줄인다. 195페이지였습니다. 제16장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가장 위험한 투자가는 자신의 개인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장 위험한 투자가는 스스로 자신이 생각하는 부채밖에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수입만큼은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입을 유일한 원천으로 노동력뿐인 사람. 그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필사적인 투자가들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고생한 이유는 그분이 단어는 읽을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문명이기 때문이다. 부자 아버지는 종종 나에게 그렇게 얘기했다. 그분이 잠시 시간을 내서 숫자와 돈의 용어를 읽는 방법을 배웠다면 그분의 삶은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금융지식은 부자 아버지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소개한 6가지 교훈들 가운데 하나인 부자 아버지가 볼 때 금융지식은 사업가나 전문적 투자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샤론과 나는 사업과 투자에 관한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반 투자가가 보지 못하는 투자 기회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발견하는지 소개할 것이다. 부자아빠, 가난아빠 원에서 소개한 6가지 교훈들 가운데 하나이다. 부자 아버지가 볼 때 금융지식은 사업가나 전문적 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필수적일 것이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196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금융지식을 빠르게 검토하고 그것을 어떻게 간단하고 더 쉬운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과 부채, 능숙한 투자가가 많은 다양한 금융상의 서류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모든 서류들 중심에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와 대조표이다. 손익계산서는 수입과 지출, 대조표는 자산과 부채. 나는 회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계에 관한 몇몇 강좌를 수강했다. 대부분의 강좌들에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강사들이 그 서류들을
하나에 초점을 맞추면서 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 강사들은 왜 하나의 서류를 다른 하나의 서류에 중요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197페이지였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 다시 말해 그 강사들은 왜 하나의 서류가 다른 하나의 서류에 중요한 것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부자아버지는 손익계산서와 대차 대조표의 관계가 가장 기본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혹은 그 수입 부분이나 지출 부분 없이 자산이나 부채가 정말로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혹은 수입 부분이나 지출 부분이 없이 자산이나 부채가 정말로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분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떤 것이 자산 부분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말이 그분이 지적한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부채를 산 후 그것을 자산 부분에 기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집이 사실은 부채인데 그것을 자산이라고 부른다.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이유는 부채를 산 후에 그것을 자산 부분에 기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집이 사실은 부채인데 그것을 자산이라고 부른다. 당신이 거래사무 법칙을 이해한다면 그렇게도 사소한 것 같은 간과 평생 동안 경제적 자유가 아닌 경제적 고생을 야기시킬 수 있는지 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 세대 동안 부자가 되고 싶다면 너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산과 부채 차이를 알아야 한다.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너는 가치가 있는 어떤 것과 가치가 없는 어떤 것 차이를 알아야 한다. 부자아빠 가난아빠 원이 출간되는 후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다. 그 부자아버지는 우리가 집을 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와 같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분은 집을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아버지는 다만 금융지식이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와 같다. 아닙니다. 그분은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아버지는 다만 금융지식의 그 중요성을 강조했을 뿐이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자산과 부채의 차이 198페이지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이 너의 집이라 해도 부채를 자산으로 혼동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가장 혼한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내가 우리 집의 융자금을 갚으면 그것은 자산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도 그 답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것이다.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집에 빚을 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답에 대한 이유는 현금 흐름이란 영어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개인적인 주거지에는 설사 당신의 빚을 지고 있지 않다 해도 여전히 지출과 재산세가 따른다. 사실상 당신은 부동산을 정말로 소유할 수가 없다. 부동산은 늘 정부에 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 스님스럽던 재산세를 내지 말아보라. 그러면 그것을 정말 누가 소유하는지 알 것이다. 융자금이 있건 없건 상황 같다. 부자아버지는 주택 소유를 열렬히 지지하는 분이었다. 그분은 주택은 당신의 돈을 넣는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에 반드시 자산이
자산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실 그분은 충분히 많은 부동산을 얻은 후에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다. 그 부동산은 현금으로 발생시켜 그분이 크고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분이 지적한 것은 우리가 부채를 자산이라고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혹은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채를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자 아버지는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것이 부채이면 그것을 부채라고 부르면서 세심하게 관찰하는 것이 더 낫다. 간단한 금융 지식 2가지, 199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의 돈을 넣은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자산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실 그분은 충분히 많은 부동산을 얻은 후에 크고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다. 그 부동산들은 현금으로 발생시켜 그분이 크고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거의 자산이다. 현금으로는 캐시플로우란 용어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 개인적인 주거지에는 설사 당신이 빚을 지고 있지 않다 해도 여전히 지출과 재산세가 따른다. 사실 당신 부동산은 정말 소유할 수가 없다. 부동산은 늘 정부에서 속하는 것이다. 어린이를 위한 금융지식. 부자 아버지에 있어서 사업과 투자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현금 흐름이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어부가 밀물과 썰물을 관찰해야 하는 것처럼 투자가와 사업가는 현금 흐름이 미묘한 이동성을 세심하게 알아야 한다. 부자 아버지는 공식적인 교육은 받지 못했을지 몰라도 복잡한 주제들을 간단히 만들어 9살짜리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재주가 있었다. 비록 내 자산은 그 후 늘었지만 그분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한 그때는 나는 9살이었다. 그리고 나는 부자 아버지가 나에게 그려준 간단한 그림들 이상으로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자 아버지의 간단한 설명은 내가 돈과 그 흐름을 더 잘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돈과 그 흐름을 더 잘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 나는 계속해서 부자 아버지 간단한 그림들을 내 지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당신은 다음의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큰 재산을 모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술적인 회계 업무는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도록 훈련받은 회계사들에게 맡겨라.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의 금융 숫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인도해 당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다. 기술적인 회계 업무는 누구한테 중요한 일을 하도록 훈련받은 회계사들에게 맡겨라. 당신이 할 일은 자신의 금융 숫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인도해 당신의 재산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어라.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00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의 금융지식. 첫 번째 금융지식. 현금 흐름의 방향이 그 시점에서 무엇이 자산이고 부채인지 결정한다. 시초에서. 다시 말해 당신의 부동산 중개인이 당신의 집을 자산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이다. 자산에 대한 부자 아버지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이다. 자산은 주머니에 돈을 넣은 것. 이것이 자산. 주머니에 돈을 넣는 것. 예, 돈을 넣는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01페이지였습니다. 이것은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이다. 부채에 대한 부자 아버지의 정의는 이런 것이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뺀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뺀다.
훈련의 원인. 부자의 아버지는 또 이렇게 얘기했다.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일반적인 회계 방식은 우리가 자산과 부채 모두를 자산 부분에 넣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그런 후에 그분은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방금 한 얘기를 설명하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그것이 혼란스러운 이유이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이 그림에서 누군가 현금으로 2만 달러를 지불하고 융자금을 8만 달러인 10만 달러 집을 갖고 있다. 너는 이 집의 자산인지 부채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집은 자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산이냐? 여기서 2만 달러는 2620만 5,900원. 융자금이 8만원, 8만 달러인 1억 482만 3천원. 10만 달러는 1억 3,100만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누군가 2,620만 5,960원을 지불하고 융자금이 1억 482만 3천원 10만 달러짜리 1억 3,100만원 집을 갖고 있다. 너는 이 집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 집은 자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자산이냐?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다. 10만 달러짜리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10만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부채가 8만 달러. 그러면 지금 순자산은 2만 달러네. 순자산은 2만 달러. 그 답은 당연히 아니다. 진짜 답은 이런 것이다. 그것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알아내려면 손익계산서를 봐야 한다. 수입 지출 손익계산서. 부자 아버지는 그런 후에 다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에 집은 부채다. 이것이 부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현금 흐름이 지출 부분에만 들어있고 수입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부채임을 알 수 있는 것은 현금 흐름이 지출 부분에만 들어있고 수입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간단한 금융지식 두 가지. 203페이지였습니다. 부채를 자산으로 바꿔라. 부자 아버지는 이어서 그 그림에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추가했다. 임대수입과 순임대수입, 지출, 손익계산서에 보면 수입과 지출이 아주 융자금 상환, 재산세,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등 유지비. 핵심 단어는 순, 넷이었다. 재무제표의 이와 같은 변화는 이 집을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꿨다. 부채에서 자산으로 바꿨다. 간단한 금융지식 두 가지. 204페이지였습니다. 그런 개념을 이해한 후에 부자 아버지는 숫자들을 보태서 내가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가령 이 집과 관련된 그 모든 비용들이 합해서 1,000달러라고 하자. 그것이 포함되는 것은 융자금 상환, 재산세, 보험, 전기세 및 가스 사용료, 그리고 유지비 등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임차인에게서 한 달에 1,200달러를 받는다. 너는 이제 한 달에 200달러 순임대 수입을 얻는다. 이것은 그 집을 자산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 집은 이제 네 주머니로 돈을 넣기 때문이다. 네 지출이 같은 수준이고 이제는 한 달에 800달러의 임대 수입만 얻는다면 너는 200달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너 총 임대 수입이 한 달에 $800 하더라도 그 집은 부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대 수입이 있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자산이 아닌 부채가 될 수 있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05페이지였습니다. 가령 이 집과 관련해서 그 모든 비용이 합해서 $1000라고 하자. 그것에 포함되는 것은 융자금, 상환, 재산세, 보험료, 전기세 및 가스 사용료, 그리고 유지비 등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임차인에게서 한 달에 $1200를 받는다. 너는 이제 한 달에 $200, 그렇죠? 지출을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는 지출이 한 달에 $200, $1000가 나갔을 때 임차인에게 $1200 받아서 순임대 수입이 $200이니까 이것은 그 집을 자산으로 만든다. 왜냐하면 그 집은 이제 내 주머니로 돈을 넣기 때문이다. 내 지출이 같은 수준이고 이제는 한 달에 $800, $1000가 아닌 $800의 임대 수입만 얻으다면 너는 $200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총 임대 수입이 한 달에 $800라고 하더라도 그 집은 부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 수입이 있더라도 부동산은 여전히 자산이 아닌 부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그 집을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면 그것은 자산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일이 미래의 어느 때인가 일어날 때만 그러하다. 미래의 어느 때인가 가격에 팔면 자산이 되긴 하는데 하지만 그런 일이 미래의 어느 때인가 일어날 때만 그러하다. 또 집값이 폭락해 가지고 떨어졌을 때 내가 매각을 해서 마이너스를 갖게 되면 그것도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거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부동산 가격이 때로 내려가기도 한다. 따라서 병아리들이 부화하기 전에는 그 숫자를 세지 말라는 속담은 현명한 금융의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큰 위험.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가장 위험한 투자는 자신의 개인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개인 재무제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위험하다. 가장 위험한 투자가는 스스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부채밖에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수입만큼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사람, 수입만큼 많은 지출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입이 유일한 원천은 노동력뿐인 사람, 수입의 유일한 원천은 노동력뿐인 사람, 그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필사적인 투자가들이기 때문이다. 투자 강좌를 하다 보면 아직도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자신들만 집을 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최근에 어떤 남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집을 $500,000에 샀는데 지금 그것이 가격은 $75입니다. 그러자 내가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이렇게 물었다. 그 부동산 중개인 당신에게 20년 동안 그 가격을 보장할까요?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06페이지였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 사람이 말했다. 중개인 다만 그것이 지금 인근에 팔리는 집들의 평균적인 가격이라고 말했을 뿐이죠. 부자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은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일반 투자가는 병아리가 부화하기 전에 태어날 병아리 숫자를 세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일반 투자가들은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얘기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일반 투자가
병아리가 부화하기도 전에 태어날 병아리의 숫자를 세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들은 매달 비용이 들어가는 물건을 산 후에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듣고 그것을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무엇을? 매달 비용이 들어가는 물건을 산 후에 자산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혹은 자신들의 집이 부동산 중개인이 말하는 가격에 당장 팔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하는 그 가격에 당장 팔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너는 중개인이나 은행가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더 싼 가격에 집을 판 적이 있니?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의견과 기대에 기반해서 경제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재정 상태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자신들의 개인적 재정 상태를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 내가 볼 때 그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신의 교육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적인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다.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왜 그런 집을 10채 더 사지 않는 거니? 이런 사고방식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내 퇴직연금은 지금 100만 달러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은퇴할 때 300만 달러 값어치가 될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내 퇴직연금은 지금 13억 1천만 원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은퇴할 때 300만 달러 값어치 39억 3천만 원 값어치가 될 거예요. 인플레이션 적용하지 않았네요. 이번에도 나는 이렇게 묻는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내가 부자버지에게 배운 것은 일반 투자가는 하나의 사건에 모든 것을 걸어 말 그대로 앞으로 언젠가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 많은 알들은 부화하고 대부분의 배들은 결국 항구로 들어온다. 하지만 전문적인 투자가는 그런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다. 능숙한 투자가는 금융교육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현금 관리가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공부하면 앞으로 더 큰 금융상의 관리가 가능함을 알고 있다. 능숙한 투자가는 때로 알들을 먹히거나 밟히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배는 때로는 타이타닉이 되어 바다에 침몰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다. 전문적인 투자가는 그런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다. 능숙한 투자가는 금융교육을 받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 관리가 가능하다고 계속해서 공부하면 앞으로 더 큰 금융상의 관리가 가능함을 알고 있다. 능숙한 투자가는 때로 알들은 먹히거나 밝히며 사람들의 기다리는 배는 때로는 타이타닉이 되어 바다에 침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 상태를 통제하지 못할까? 사람들은 학교를 떠나면서 수지타산을 맞추는 법조차 알지 못하며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법은 더욱 알지 못한다. 그들은 개인의 재정 상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보수가
높은 일자리, 큰 집, 그리고 멋진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사람들이 재무제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면 그들은 경제적으로 더 유식한 것이고 그들은 돈을 더 잘 통제할 것이다.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이해함으로써 자신들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더 잘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수표를 발행할 때 현금 흐름 패턴을 다음과 같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08페이지였습니다. 수표를 발행할 때 현금 흐름 패턴은 다음과 같다. 수표 발행 시의 현금 흐름. 현금 흐름표. 수입에서 지출. 자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꿈. 자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서 지출해서 빠져나간다. 이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금 흐름 패턴이다. 신용카드. 자산을 지출해서 신용카드. 그러면 자산은 밑으로 내려간다. 금융자산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꿈으로써 자산은 내려가고 지출해서 빠져나간다. 수표를 발행할 때, 이건 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를,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현금은 패턴이다. 신용카드는 부채, 신용카드 빚을 지출해서 빠져나가게 한다. 신용카드 수표를 발행 시의 현금흐름 패턴.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09페이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표를 발행할 때 자산을 고갈시킨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부채를 늘린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는 점점 더 많은 빚을 지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점을 보지 못하는 것은 간단한 이유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재무적인 제표를 작성하고 분석하도록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재무제표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지출, 세금, 융자금, 상환, 부동산 세금, 재산세,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상환, 신용카드 할부금, 식비, 외식비, 기타 지출은 지출.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람 안에서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왜 돈의 노예가 된 삶이라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매번 상환할 때 부잣집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부자인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기. 이 사람은 매번 상환할 때, 그러면 나타난 것처럼 이 사람의 안에서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왜 돈의 노예가 된 삶이라고 얘기할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매번 상환할 때 부자인 사람을 더 부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10페이지. 당신은 누구를 부자로 만드는가? 두 번째 금융지식. 전체적인 그림을 보려면 적어도 2가지 재무제표가 필요하다. 부자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다. 능숙한 투자가로서 진짜 그림을 원한다면 동시에 적어도 2가지 재무제표를 보아야 한다. 당신, 다른 사람. 부자 아버지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지출을, 다른 사람 수입을 늘 기억해라. 나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자신들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자신들의 현금을 통제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든다.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 간단한 금융 지식 2가지
211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의 지출이 다른 사람의 수입으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투자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런 후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 투자가는 무엇을 하는지 집 소유자와 은행가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나는 그곳에 앉아 그 그림을 잠시 보다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사람의 융자금은 두 가지 재무제표에 나타나 있군요. 차이는 이 똑같은 융자금이 두 부분에서 각각 자산 부분과 부채 부분에 나타났군요. 부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너는 진짜 재무제표를 보고 있다. 당신 은행 당신의 부채는 당신의 융자금은 은행의 자산, 당신의 융자금이 은행의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금융 지식 두 가지 212페이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전체적인 그림 보려면 적어도 두 가지 다른 재무제표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군요. 내가 덧붙였다. 각각의 모든 지출 누군가의 수입이고 각자의 모든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죠. 각각의 모든 지출은 누군가의 수입이고 각각의 모든 부채는 누군가의 자산이죠. 부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면서 재무제표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의 먹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실은 자신들의 부채 부분을 늘리면서 동시에 은행가의 자산 부분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떠나면서 재무제표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의 먹이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실은 자신들의 부채 부분을 늘리면서 동시에 은행가의 자산 부분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은행가가 우리에게 당신의 집은 자산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사실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은 다만 그의 사실 누구 자산인지 얘기하지 않을 뿐이죠. 우리의 융자금은 그 은행가에게는 자산이고 우리에게 부채죠.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재무제표들이 왜 중요한지 그렇게 더 정확한 그림을 얻으려면 왜 둘 이상의 보고서가 필요한지 더 확실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둘 이상의 재무제표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더 정확한 그림을 얻으려면 왜 둘 이상의 보고서가 필요한지 더 확실하게 이해했다. 간단한 금융지식 두 가지 213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이 그림에다 현금을 보면 자산이 이 경우에는 융자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다. 일자리에서 수입으로 들어가서 부채 그러면 누군가의 융자금 수입으로 은행의 수입으로 들어간다. 즉 이 경우 융자금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고 은행가 주머니에 돈을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은 너에게 부채이고 은행가에는 자산이다. 내가 말하려는 요점은 그것을 똑같은 합법적인 문서라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가 우리에게 부채인 자산을 만들어주는 셈이죠. 부채인 자산을 만들어준 셈이죠. 내가 덧붙였다. 투자가가 하는 것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돈을 내는 자산을 얻는 것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자산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매달 임대료에서 연금이 나와 그 투자가의 손이 계산서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그들의 융자금 상환은 은행가의 손이 계산서로 흘러 들어가죠.
은행가는 우리에게 부채인 자산을 만들어준 셈이죠. 내가 덧붙였다. 투자가가 하는 것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자산을 얻는 것이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자산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는 임대용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매달 임대료를 해서 현금이 나와서 그 투자가의 손익계산서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손익계산서의 수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융자금 상환은 은행가의 손익계산서로 수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은행. 당신의 저축, 자산. 부자 아버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싱긋 웃었다. 이제야 이해하는구나. 너는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그 방정식의 한쪽 편에 서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양방향의 길이다. 부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이 그림을 그렸다. 제 저축은 저에게 자산이고 은행가에게는 부채죠. 이번에도 최소한 두 가지 재무제표가 있어야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렇다. 부자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너는 이 그림에 들에서 또 무엇을 알아냈느냐? 난 잠시 그림을 응시하면서 융자금과 저축의 예를 쳐다보았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천천히 말했다. 그냥 아버님이 그려놓은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제 저축은 저에게는 자산이고 은행가에서는 부채죠. 이번에도 최소한 두 가지 재무제표가 있어야만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은행은 제 저축을 갖다가 누구한테 또 예대 금리를 봐서 이익을 본다면 현금 흐름표 손익계산서에 수입으로 들어가서 자산을 또 만드는 거죠. 간단한 금융지식 두 가지. 215페이지였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재무제표를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네가 금융지식을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너 눈들이 종종 놓치는 더 많은 것들이 네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재무제표를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네가 금융지식을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눈들이 종종 놓치는 더 많은 것들이 네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그렇지. 너의 눈들이 종종 놓치는 더 많은 것들을 네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당신의 결과들을 개선하라. 당신의 재무제표, 연간보고서,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더 많이 읽을수록 금융지능 내지 금융비전을 높일 수 있다. 시간 지나면 당신은 일반 투자가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재무제표, 연간보고서,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더 많이 읽을수록 금융지능 내지 금융비전을 높일 수 있다. 시간 지나면서 당신은 일반 투자가 결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훈련시켜 자전거를 타게 만든다.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전거를 타면서 어떻게 타는지 생각하거나 기억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자동차 운전 배울 때도 무의식적인 마음을 훈련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무의식적인 마음을 훈련시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면서 누군가 얘기하거나 햄버거를 먹거나 일터 문제들을 생각하거나 혹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다. 운전은 바라건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똑같은 일이 재무제표를 읽을 때도 일어날 수 있다. 운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똑같은 일이 재무제표를 읽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투자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숫자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은 지루한 과정이다. 특히 당신이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할 때는 더욱 그렇다. 간단한 금융지식 두 가지 216페이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건 더 쉬워지고 빨라진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쉬워지고 빨라진다. 그것은 더 쉬워질 뿐만 아니라 당신은 또 생각하지 않고도 그 자동적으로 많은 투자 기회들을 검토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말이다. 나 투자 지수 테스트. 우리는 인간으로 많은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당신이 더 성공적인 투자가, 더 적은 위험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투자가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당신의 두뇌를 훈련시켜 재무제표를 분석하라고 권유한다. 재무제표 분석은 워런 버핏 같은 투자가들에게는 기본이다. 나는 당신의 두뇌 훈련을 시켜 재무제표를 분석하라고 권유한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많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배운다. 당신이 더 성공적인 투자가가 더 적은 위험으로 더 많은 돈 버는 투자가 되고자 한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더 적은 위험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투자가 되고자 한다면 나는 당신의 두뇌 훈련을 재무제표를 분석하라고 권유한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거래 절차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모든 전문적 투자가들은 투자 자본이 필요한 잠재적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계속해서 갖게 된다. 부자부자는 마이크와 내가 그것들에 관심이 있건 없건 그런 투자들을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처음에는 느리고 힘들었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 과정은 더 빠르고 더 쉽고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것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반복 수업을 통해 배웠고 그와 같은 반복 수업은 나에게 보상을 주었다. 보상. 그와 같은 반복 수업은 나에게 보상을 줬고 그런 수업으로 인해 일찍 은퇴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고 한층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17페이지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 당신은 자신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것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업 및 부동산 투자의 재무제표를 읽을 의사가 있는가? 이해. 당신은 다른 사업 및 부동산 투자의 재무제표를 읽을 의사가 있는가? 이해. 당신은 이것이 C 부장 끝에 있는 질문과 아주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은 금융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부자 투자가가 되고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따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신의 금융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가격이다. 부자 투자가가 되고 부자들이 하는 투자를 따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자신의 금융지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가격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아니오라면 부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투자는 당신에게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당신에게 금융지식이 있어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데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당신에게 금융지식이 있어야 세상에서 가장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 데 잘 준비될 수 있다. 간단한 금융지식 2가지 218페이지였습니다.